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꾼 법의 탄생 시즌2 헌법을 말하다 MC를 맡은 신하영입니다. 자, 대한민국 모든 법의 출발점인 헌법. 이 헌법이 한 줄 한 줄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싸움과 노력이 필요했을까요? 국민이 지켜낸 그리고 국회가 만들어낸 그 치열한 헌법의 역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어려운 헌법을 재미있고 쉽고 흥미롭게 풀어줄 두 분 모셨습니다. 정재민 변호사님 그리고 김재현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뭘까요? 오늘은요, 음악 힌트를 준비했습니다. 듣고 맞춰보시죠. 직접 노래를 불러주신. 어머, 이거 뭐야? 남자분들 중에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이라면 이 소리 들으면 PTSD가 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왜? 아 이거 군대 기상송이잖아요. 아, 이게 기상 네. 나팔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게 육군을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네. 소리가 아니긴 합니다만 요 비슷한 소리를 들으면 아 이제 좀 뭔가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는 군대와 관련된 주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헌법 19조의 양심의 자유와 헌법 39조의 국방의 의무가 격렬하게 충돌하는 케이스를 다뤄볼 겁니다. 바로 양심적 병역 거부입니다. 아, 그렇죠. 굉장히 좀 화제였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예, 예. 최근 일이었던 게 사실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이제 군대, 뭐 병역의 의무, 군대 이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저희가 이제 정부가 1948년에 처음으로 출범을 했잖아요. 헌법이 그때 7월에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다음 해인 1949년에 병역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개병제, 그 징병제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병역법 제1조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병역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이제 국민의 신성한 의무로서 병역의 의무가 최초로 법제화됩니다. 징병제는 49년에 법적으로는 만들어졌는데 사실 대한민국은 그 전에 모병제였고요. 법이 있었지만 바로 징병제를 적용하지는 못합니다. 그게 이제 변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6.25전쟁이죠. 1950년에 6.25전쟁이 터진 다음에 일단 군을 사람들이 많이 와야 군대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순간이 됐을 때 이제서야 부랴부랴 이 징병제 모습을 갖추려고 네. 길거리 캐스팅도 하고요. 길거리 캐스팅이요? 길거리에 있는 그 나이대로 보인다. 네. 그러면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그 영화 태극기 휘날려 네네네. 태극기 휘날리며 그 보면은 원빈 씨가 원래 그 기차 타고 피난을 가려고 했는데 군대로 가게 되잖아요. 네. 그런 과정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거죠, 이제. 네. 그리고 뭐 그걸로도 모자라서 이제 학도병들까지 이제 징집을 하게 됐으니 네. 이제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그야말로 진정한 징병제 국가로 전쟁을 거치면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징병을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렇게 개개인의 입장에서 특히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강제 징집을 당하면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전쟁에 나간다는 거는 목숨을 걸고 그럼요. 내가 싸워야 한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병역을 기피하는 모습들이 이미 이 시절부터 굉장히 자주 기사에도 나오고 하거든요. 네. 그죠? 그리고 이제 경역 기피와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풍자 만화가 하나 풍자 많아요. 있습니다. 1958년에 동아일보에 나온 시사 만화인데요. 궁금한 그 이야기 헌법 비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기사 보이십니까? 만화네요. 네, 이게 1958년 동아일보 시사면에 실린 만화 내용인데요. 귀 속에 비눗물을 넣어도 귀머거리가 되진 않았어. 화젓가락을 달구어 입에 넣어도 벙어리가 되진 않았어. 팔에다가 못을 박아도 곰배팔이 되진 않아. 나는 천생 나갈 팔자구나. 병역 기피 사례를 이야기를 해준 건데 네. 이게 이 정도로 실제로 병역 기피를 하기 위한 사람들의 그 천태만상이 굉장히 다양했다라는 거거든요. 군면제를 받으려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는데 실제로
손가락을 자르기도 합니다. 총을 쏠 수 없잖아요. 이거는 정말 자극적인데 자살로 위장을 합니다. 위장을 해요. 네, 자살로. 아. 자살로 위장을 해서 본인의 그 호적을 그냥 말소시켜 버리는 어머나, 거예요. 유서 같은 거 이렇게 남겨놓고. 네, 유서 남겨놓고 어머나. 그냥 이런 식으로 위장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군대를 안 가려고 1년 넘도록 여장을 하는 경우. 근데 예나 지금이나 사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도 병역 기피하려고 뭐 치아를 빼는 경우도 있었고 또 살을 급격하게 찌우고 빼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또 귀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1969년 군 입대 홍보 영상인데요. 거기 깜짝 놀랄 만한 분이 나오십니다. 지금도 활발하게 배우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요. 네, 누군지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정부는 국민의 3대 의무인 병역을 기피해서 숨어 살아온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지막 단 한 번 기회로 병역 미피일자 자수신고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이른바 사내 대장부라고 존경을 받는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국토를 방해하는 신성한 병역 의무를 회피한다는 것은 인격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졸장부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각에도 여러분 동지들은 땅에서 바다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조국 수호의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낮잠이나 잔다는 반민족적인 사고방식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핑계가 무엇이든 병역 기피자는 이 기회에 새 출발을 해야겠습니다. 사실 옛날 영상 등 보면은 좀 재밌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워딩도 참 전 재밌었어요. 뭐 졸장부. 아, 졸장? 네, 졸장부라든지 아니면 자기 혼자만 낮잠이나 잔다는 반민족적인 사고방식은 절대로 용인될 수 없습니다와 같은 뭐 약간 그런 워딩이 사실 지금의 기준으로 들으면 재밌잖아요. 좀 웃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군대가 가기 싫어서 군대를 빼는 행위를 질타를 하는 거고 오늘의 주제는 사실 그거와는 좀 다르잖아요. 양심적 병역 거부잖아요. 네, 그냥 저기는 뭐 위험하니까 뭐 힘드니까 이제 군대 네. 안 가는 그런 거고요. 양심적 병역 거부는 그 헌법상의 양심, 그 이유로 이제 병역을 거부하는 거죠. 여기서 양심이라는 헌법에서 양심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양심도 없다, 뭐 이러 할 때 그 양심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양심도 없는 사람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염치도 없는 사람 이런 거에 가깝죠. 이렇게 도덕적인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헌법에서는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확고한 신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그 집총 거부라 그러죠. 그러니까 총을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 때문에 병역을 하지 않겠다 거부하는 그런 경우를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합니다. 이게 양심적 병역 거부의 대표적인 그 사례는 이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죠. 이분들은 이제 그 전쟁을 전혀 해서는 안 되고 전쟁에 돕는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군대를 다 가지 않았죠. 제가 학생 때 이 주제가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군대를 가는 대신에 나는 감옥을 가겠다 해서 여러 번 좀 다뤄졌던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시기는 그거보다 좀 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어떻게 했죠? 의외로 유연하게 처리했더라고요. 의외로. 네. 왜지? 네. 50년대. 네. 50년대만 하더라도 지휘관이 재량권으로 이 사람들을 처리했거든요. 직총 거부를 하는 청년들이 있다라고 하면 위생병으로 그냥 뺀다거나 네. 아니면 비전투병권 쪽으로 소속을 배속한다거나 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전이면 더 심했을 것 네. 같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했었던 것 같던 그런 분위기가 변하게 되는 기점이 이제 박정희 정권 시기거든요.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어쨌든 그 군사 정권에서는 본인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만들고자 하는 국가의 상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가장 중요했었던 게 어쨌든 방공. 네. 물론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5.16 쿠데타 이후에 방공을 국시로 한다라고 하는 어떤 국가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병영 국가화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 어떤 국가의 어떤 그런 모델을 만들어 나갔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강하게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게 1970년대 특히 72년에 10월 유신이랑 또 그 맞물리면서 요때부터는 훨씬 더 국가가 군사주의적 색채가 짙어지거든요. 이랬는데
그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다? 병역을 거부한다? 그걸 이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졌었던 거죠. 그러면서 입영률 100%를 달성해야 된다. 이 실제로 100%? 네, 73년에 유신 이후입니다. 이때 이제 박 대통령이 국방부를 순회를 하면서 했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법을 만들어서라도 병역을 기피한 본인과 그 부모가 이 사회에서 머리를 들고 살지 못하는 사회 기풍을 만들어라. 오. 그리고 이제 병무청 이제 순시 때 병역 기피자는 우리 사회에서 제거되어야 한다라는 워딩까지 남깁니다. 와, 세시네요. 네, 대통령 이짓이 나온 지 불과 열흘 만에 법이 통과돼서 만들어지는데 그게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래가지고 특별법으로 병역 기피하거나 면제 받을 목적으로 속임수 쓰거나 신체를 상해하고 뭐 손가락 자르고 뭐 이런 얘기들 있었잖아요. 네. 그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래서 군대 기간보다 더 오랜 기간 감옥에 보낸다 이런 식의 법으로 이제 바로 집행을 한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 병역법 특별조치법은 얼마나 효과가 있었죠? 병역법 위반 특별조치법은 1970년에 13.2%에 달하던 병역 기피율이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0.3%로 급감됩니다. 효과는 있었네요. 네, 아주 효과가 있죠. 1975년엔 상반기에 기피자는 징집 대상 인원이 9만여 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단 24명 뿐이었습니다. 이들 누구였을 것 같으십니까? 아까 말씀을 하셨던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라든지 네. 뭐 약간 종교 집단이지 않았을까요? 네네네 맞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분들이었어요. 네.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안 가겠다라고 하다 보니 박정희 정권 입장에서 유신 정권 입장에서는 이들이 적이죠 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까지 있었냐? 이렇게 병무 사범 단속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단속을 해야 되니까 이 단속반들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집, 그다음에 왕국회관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모이시는 곳이죠. 거기를 이제 급습하는 일까지 있었고요. 징집 연령대로 보이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를 강제 연행해서 군대에 넣기도 했어요. 네, 근데 이들의 신념상 이들은 총을 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총 거부를 하다가 구타를 당해서 목숨을 잃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신도 5명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1950년부터 지금까지 입영이나 집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받은 사람이 2만 명 정도에 이릅니다. 그 절대 다수가 여호와의 증인이었고요. 자, 지금까지 징병제와 병역 거부 역사와 처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 논의는 언제부터 이뤄졌을지 영상을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시간을 갑자기 훌쩍 뛰어넘는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50년대 얘기하다가 또 70년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2001년. 2001년에서야 양심적 병역 거부 논의가 시작이 된 건데 좀 늦게 시작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2001년 2월에 네. 한겨레 21에서 인터뷰가 하나 실립니다. 그게 이제 차마 총을 들 수가 없어요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 감옥행을 선택하셨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이분들의 인터뷰 내용이 한겨레 21 잡지에 실린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언론에서는 최초로 뭐 이런 걸 이제 심층 취재라고 하나요? 이 심층 취재를 한번 해본 거죠. 그리고 2001년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불교 신자셨는데 평화운동가로 활동을 하셨었던 오태양 씨. 오태양 씨가 비종교적 병역 거부를 선언을 처음으로 했거든요. 이때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 요 문제가 더 이상 특정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떤 뭐 평화주의, 인권, 다양한 신념을 가진 청년들이 이때부터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고 가톨릭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 주변 연구자분들 중에 실제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셔서 이제 실형을 선고받고 나오신 분들도 요 학번 때
네. 2002년, 2003년, 4년 요 무렵의 학번들 사이에서는 몇몇 존재를 합니다. 약간 종교 문제에서 이제는 모두의 인권 문제로 그 범위가 좀 넓어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근데 뭐 아무래도 이제 국가 안보의 자리, 안보가 중요하다라는 걸 60년대부터 머릿속에 늘 언제나 각인된 채로 살아가는 국민들이잖아요. 이제 그 자리에 개인의 양심이 우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국가 차원에서는 이제 당연한 문제였는데 이게 사회적으로도 논의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국민 대다수가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는 거에 반대를 했었던 거죠. 특히 일부 남자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 그러면 양심에 따라서 군대 안 가도 되는 거네? 그렇죠. 라는 이제 의문과 질문이 이어질 수 있기 네. 때문에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논의되기까지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의 양심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에 쓸 때의 양심이라는 거는 이렇게 도덕적인 걸 말하는 거잖아요. 도덕적인 염치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이제 헌법에서의 양심이라는 거는 어떤 신념 같은 거죠. 확고한 신념,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확고한 신념 이런 거니까 좀 그 뉘앙스가 다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정 공평 이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보도 있지만 군대 가는 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군대를 가고 안 가고 그걸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누가 빽 있으면 가고 안 가고 막 이런 것들이 엄청 군대 문제와 결부해서 늘 문제가 됐잖아요. 그리고 갔다 오신 분들이 다 되게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기억이 되게 많은 거죠. 근데 나는 이렇게 상처받고 트라우마도 생기고 하는데 지금 누구는 그냥 안 가? 이런 문제들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제에 대한 시선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던 거죠. 2004년 5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첫 무죄 선고가 네, 내려집니다. 당시 분위기상 파격적인 선고를 한 셈인데요. 무죄 판결의 이유가 무엇인지 판결을 내린 판사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 6단독 이정열 판사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군 복무와 예비군 소집에 불응한 정모 씨 등 3명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법치주의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들 해요. 하는데 그 이때 법치주의는 그러니까 법을 지켜라, 법대로 해라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배운 법치주의는 그게 아니거든요. 법치주의의 반대는 인치,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 뭐 독재든 전제군주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규칙을 정하자, 룰을 정하자, 그리고 룰대로 하자. 그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생기고 이점이 생기냐면 소수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야말로 소수자 중에 소수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반적으로 지지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양심의 자유는 이 정도는 우리 사회가 보장해준다. 올바르다 아니다는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그거는 뭐 제가 하는 판결, 제가 내리는 결론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건 너무 건방진 얘기 같고 그냥 후회 없고 또 그런 기회가 오면은 할 것 같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무죄 선고가 났을 때 교수님도 기억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 시기에 19살이었으니까 2004년이면 2004년에 저는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분노요? 당연하죠. 그때 군대 갔다 군대를 오셨어요? 가야 돼. 내년이면 군대를 가. 내년이면 나는 군대를 가야 되는 19살의 김재원은 분노하고 반대를 했지만 네. 지금의 어떤 생각에서는 저는 무죄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군대 가기 싫어? 가지 마. 무죄야.가 아니라 그에 맞는 추가적인 행정 절차들이 좀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뭐 대체 복무가 됐든 어떤 국가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주어진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된다면 저는 그러면 죄라고 물을 수는 없지 않나. 근데 여기서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그 당시에 무죄 판결이 났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안 해봤더라고요. 이유가 뭐였죠? 무죄 판결 이유는
어떻게 보면 또 추상적인 거예요. 그 입영 거부가 오로지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적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볼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면 처벌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버린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병역의 의무보다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를 더 높게 쳐준 건데요. 그런데 이 무죄 판결이 대법에서 뒤집혔다고요? 네, 그해 7월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를 열어서 대법관 11대 1의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를 뒤집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 8월에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결정이 있었는데요. 국가안전보장의 필요가 있다라면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병역법 조항을 합헌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체복무 등 입법을 통한 해결 필요성을 합헌 결정문에 담았습니다. 그 후로도 하급심 판사들이 계속해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는 일이 있었고요. 법원의 무죄 판결도 2015년 이후에는 85건이 쏟아졌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판사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현상이었죠. 자, 이 기본권의 충돌, 그 길고 긴 싸움이 2018년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을 맞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역사를 바꾸는 결정을 내리거든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의 이행을 감지하고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2018년 헌재와 대법원이 내린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러니까 먼저 헌재에서 내린 결정은 대체 복무제에 포커스를 뒀습니다. 대체 복무를 마련해라는 거예요. 대체 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면서 내년 말까지 대체 복무 규정을 마련하라면서 입법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그렇지만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그 조항 자체는 합헌이다 이런 뜻이고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또 좀 각도가 다른데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했지만 병역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병역을 거부하면 처벌받아도 되잖아요. 네. 그럼 이게 정당한 이유가 법률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는 헌법적인 차원에서 이 법에 대체 복무가 없는, 우리 법 시스템에 대체 복무가 없는 게 위헌이라고 하면서 입법부에 입법하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 큰 틀에서. 근데 대법원은 형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 병역법의 형벌 조항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병역을 거부하면 감옥 가는 거니까. 그럼 이게 정당한 이유가 되냐 하는 데 있어서 2018년에 처음으로 된다라고 한 거죠. 이거 된다. 그러면 형법이 무죄가 되는 거죠. 형법적으로 무죄되는 거죠. 완전히 좀 어떤 시각도 다르고 결론도 다른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대체 복무제인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뭐죠? 대체 복무제? 그 대체 복무제는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복무, 의무 있는 어떤 이제 일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훈련을 받는 대신 공익적인 목적의 다른 기관이나 시설에서 근무하면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교도소나 그런 데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대체복무제가 사실은 네. 그 헌재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온 것도 있지만 이 논의가 됐었던 건 국회에서 먼저 논의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아, 국회에서요? 네. 언제요? 2004년서부터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이때가 그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이 처음으로 대체복무제 법안을 국회에다가 제출을 했고요. 같은 해 임종인 의원도 그 별도 법안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번번이 이 다음에 문턱을 넘지 못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2017년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박주민 의원이 병역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거로 발의하기도 했었고요. 복무 기간은 현역의 1.5배에서 2배로 이야기를 하고 업무는 중증 장애인 혹은 치매 환자들을 위한 어떤 시설, 기관 이런 데에 복지나 혹은 보건 분야인 거죠. 이쪽 분야로 하자는 안을 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도 일단 기간도 길고 네. 업무도 만만한 업무가 아닙니다. 자, 헌재에서는 대체복무제 시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정해줬습니다. 자, 딱 4일 앞둔 12월 27일에 대체복무제 신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오늘 회의에서는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본부 관련 법률안 18건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복무자만을 위한 별도의 복무 기간을 설정하거나 특정분의 몇 배라는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고 현재의 병역 의무 이행자들의 복무 기간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대체 복무의 내용, 범위, 분야 같은 거를 조금 다양하게 하고 그 대체 복무 선택 시에 또 어떤 옵션을 제공하는 것도 뭐 가능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드디어 대체복무제가 통과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복무 기간은 36개월로 정했고요. 대체 복무 요원은 합숙해서 복무하고, 그러니까 출퇴근 안 된다는 거죠.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교도소, 구치소 같은 교정시설로 한정돼 있고요. 공익에 필요한 업무에 복무하되 무기, 흉기를 사용하거나 관리 단속하는 행위는 업무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총을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배려를 해주는 네. 거죠. 자,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모두가 이제 행복하겠네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체복무제가 또 다른 모양의 형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기간이 길잖아요. 그다음에 방식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됐던 게 그 합숙 의무에 좀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냥 외출 외박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교도소랑 뭐가 달라? 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모양의 형벌이지 않아? 라고 하는 문제 제기들도 조금씩 이야기가 됐던 거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변호사님. 법이라는 게. 다 어렵죠. 모두 다 만족하는 제도와 법이 없고요. 이 대체복무제 이게 36개월짜리 이게 합헌인가 하는 문제도 또 다시 헌재에서 한번 판단이 됩니다. 2024년에 결정이 나오는데요. 5대4로 합헌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36개월 기간 또 교정시설에 계속 있어야 되는 것도 또 합숙 의무도 전부 다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느낀 게 개인이 쓰는 의미의 양심, 그리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양심, 그리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양심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처벌의 근거가 되는 게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더 열심히 깊이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의 법을 수호하며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순간들, 그 기록을 국회와 함께 담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꾼 법의 탄생, 헌법을 말하다. 모두의 내일이 달라지는 그날까지 헌법과 함께 전진!